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체력이 딸리나 좀 힘드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금요일이 돼가지고 이제 또 주말이 왔구나. 시간 참 빨리 간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가 뭐라 그럴까? 오늘이 그 몇 가지 그 법적인 그 이벤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7월 12일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습니다. 원래는 10시 반에 있었는데 그 시간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그냥 10시 반부터 재판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2시로 연기해 달라고 해서 아마 2시부터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재판은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6월 28일에 재판이 있었고요. 그때 증인이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증인을 신청하지도 않을 거고 신청해도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받지 않을 거고 그러면 오늘은 뭘 하느냐? 오늘 7월 12일인데 오늘은 아마 지금까지 쭉 나왔던 증거 중에서 문서로 된 증거를 뭐라고 합니까? 서증이라고 하잖아요. 그 서증 조사를 오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8월 23일 이게 참 이렇게 시간을 갖다 이렇게 하나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왜냐하면 저기 뭐 6개월 내에 끝내라고 했으면 빨리빨리 끝내야지 그러면 뭐 7월에 4번을 하든 5번을 하든 빨리빨리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8월 23일에는 이재명 대표 당사자 신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또 뭐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김혜경 씨 재판도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김혜경 씨에 대해서 당사자 신문을 한다고 그랬더니 김혜경 씨 측은 이 당사자 신문하는 게 좀 껄끄러웠던 거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재판에서 당사자 신문을 하느냐 그렇게 또 그 김혜경 씨 측 변호사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시간 끌어야 되니까 당사자 신문하고 김혜경 씨는 당사자 신문하면 껄끄러우니까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다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8월 23일에 그 피고인 신문 자체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6일에 결심하고 9월 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10월까지는 제 그 공직선거법 판결 결과가 제일 먼저 나올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제가 이화영 관련된 재판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화영 재판은 지난 6월 달에 나왔지만 6월 7일인가? 그런데 그 김성태 재판이 나올 건데 그 재판이 언제다? 7월 12일이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이 선고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어떻게 보면은 김성태 회장이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왜냐하면 그 혐의가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의 그 혐의는 단순히 쌍방울 뭐 관련해 가지고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대북송금은 김성태 회장은 그렇게 혐의가 중하지 않은데 어떤 혐의가 중하냐? 김성태 회장은 개인적인 비리 있잖아요. 뭐 회사 돈, 업무상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중요하게 여겨질 거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재판이 이렇게 2개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사실은 이제 유튜브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 주말은 쉬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은 주제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성태 회장 같은 뭐 오늘 판결 선고 나니까 이런 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변호사니까 제일 쉽고 그런데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건 아껴뒀다가 오늘 김성태 회장이나 이제 이재명 대표 판결 그 재판 결과가 판결이나 재판의 결과가 이제 저녁 때쯤 해서 나오겠죠. 아니면 내일쯤 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좀 아껴뒀다가 다음 주에 써먹어야지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그거 하기로 했어요. 저희 금융감독원장으로 김경률이 추천됐다. 누구에 의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가 눈에 확 꽂혀가지고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하고 진짜로 김경률을 한동훈이 추천했을까? 뭐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원희룡 후보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뭐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어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어제도 사실은 뭘 해야 되나 막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계속 그 미루고 미뤘던 거거든요. 어제는 그 누구야 박용진 의원 그 제가 그 뭐야 투병하고 있다는 거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 다닐 때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과 친구도 아니고 그냥 같이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언더서클 같은 거 할 때 그때 뭐 저희 80년대 대학 다닐 때는 거의 모든 문과 쪽, 이과 쪽은 잘 모르겠고 문과 쪽에 거의 모든 학생들은 뭐 언더서클 같은 거에서 학습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은 패밀리로 묶여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더 친했던 친구가 2명이 더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벌써 10년도 더 됐나?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그 병이 암이었는데 설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다 해가지고 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렸던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그 뜨겁게 그 봐주실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냥 저는 그 더군다나 뭐 저 그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뭐 민주당 국회의원 뭐 좀 아픈가 보네 뭐 요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 뭐 그냥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걱정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 박용진 의원한테 뭐 힘이 되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그래서 또 어제 또 왜 저한테 후원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또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평곤 선생님, 이두상 선생님, 박영회 선생님, 그 다음에 김길수 선생님, 최영희 선생님, 그 다음에 찐팬님, 그 다음에 김기욱 선생님, 전세진 선생님, 김권차 선생님, 윤종순 선생님, 이병대 선생님까지 어제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박용진 후보,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지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은 박용진 의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 이런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박용진 같은 사람이 민주당을 이끌고 가야 그래야지 정상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같은 상황은 너무너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우리나라 제1당이고 우리나라 제1야당인데 궤도에서 너무너무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진짜 박용진 같은 사람이라도 있어서 민주당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적으로 아직 뭐 한창 때 아닙니까? 이제 50대 초반인데 그런데 이제 빨리 이제 쾌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에 어쨌든 뭐 새가 뭐 좌우의 날개로 나나 뭐 어쨌든 뭐 그건 뭐 새가 어떻게 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박용진 같은 사람이 빨리 회복이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 야당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했던 게 신문 기사가 났었어요. 신문 기사가 났었는데 신문 기사가 어떻게 났었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 정권 초기에 윤석열 정권 초기에 김경률 회계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추천하려고 했는데 근데 불발이 됐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 밑에 부원장이 4명 있거든요. 부원장이 4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있거든요. 부원장 중에 한 명이. 그런데 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라도 뭐 꽝 대신 닭으로 하려고 했는데 김경률이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러면 누굽니까?
이런 의혹을 어느 캠프에서 이야기했냐면 원희룡 캠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추천했다라고 하는 한동훈 후보와 추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김경률 회계사 모두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그 부인을 갖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났으면 아이 그러면은 저기 뭐 주장했으니까 원희룡 후보 측에서 그 한동훈이 김경률을 추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내라 입증해라 이러면 끝났는데 이러면 사실 뭐 끝나고 아 입증이 안 되니까 그것도 거짓말했네 또 그냥 일방적인 주장했네 이러면서 끝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경률 변호사 저 회계사가 한마디를 갖다가 했어요. 어떻게 한마디를 갖다가 했냐면은 그 한동훈이 나를 금감원장으로 추천한 것은 사실 무근이다. 여기까지 딱 하면 뭐 끝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그런데 내가 금감원장이나 그와 유사한 직위에 검토가 된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근데 나를 추천한 사람이 한동훈 후보는 아니었던 것이 그러면 누구였느냐? 대통령실의 고위급 인사가 그 인사 검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나한테 이야기해서 그래서 김경률이 인사 검증 자료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누굽니까? 이복현 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복현 원장이 현직 원장으로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뭐 그 비대위원장도 하고 그다음에 당대표 후보로도 나오고 그랬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한동훈은 뭐였습니까?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현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장은요. 장관과는 달리 임기가 있거든요. 임기가 3년이에요. 임기가 3년인데 이복현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으로 된 취임한 게 그 2022년 6월 7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복현은 내년 6월 6일까지는 금융감독 원장으로서 임기가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그냥 나와가지고 사퇴해가지고 뭐 그런저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요번에 출마한다. 지난 4월 10일 그때 뭐 출마한다. 무슨 법률수석인가 뭔가 결국은 민정수석이 됐지만 그런 수석이 생기는데 거기로 간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금융감독 원장은 임기가 3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복현의 임기는 2025년 6월 6일까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떡하니 임기가 있는 금융감독 원장이 있는데 왜 뜬금없이 무슨 권한으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나 김경률을 그 금감원장으로 추천했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근거 없이 이런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원희룡 후보는 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은 정확하게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 근거가 틀렸든 맞았던 정말로 그랬는데 한동훈과 김경률이 지금 서로 짜고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원희룡 후보가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는 것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안 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 어대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초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어대한이었으니까 앞서 나갔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여론조사 지표도 뭐 50%가 훨씬 넘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러다가 원희룡 후보가 쫙 따라잡을 줄 알았어요. 쫙 올라가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엄청난 그게 있으니까 그 뒷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뭐 윤 대통령이나 뭐 그쪽 해가지고 엄청난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한동훈은 내려오고 원희룡은 쫙 올라와가지고 둘이서 결선 투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원희룡 후보가 이런저런 뭐 작전이나 뭐 이런저런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처음에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제가 어제 깜짝 놀랐거든요. 왜 깜짝 놀랐냐면은 어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도 그 뒤져가지고 지금 여론조사상 3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힘을 오히려 지금 막 탄력 받아가지고 쫓아가서 지금 막 30% 그다음 막 40%막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선 가가지고 역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시나리오였을 텐데 오히려 더 그냥 10%대에서 뭐 한 자릿수로 더 떨어지는 뭐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인데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자꾸 말을 갖다가 빙빙빙빙 돌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좀 실망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딱 열흘 남았어요. 오늘이 12일이잖아요. 오늘이 10일, 7월 12일. 7월 12일 왜 기억하냐면 김성태 회장의 판결 선고일. 제가 7월 10일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23일에 그 선거니까 투표니까 다 그 전당대회니까 그러니까 뭐 열 하루 남았으니까 뭐 오늘 절반 지나갔다고 치면 열흘밖에 안 남은 거지. 그 다음에 TV 토론 3번 남았잖아요. 이 TV 토론에서 좀 그 잘해야 그래야 이제 그 지켜보는 그 뭐 유권자나 국민들도 여당 뭐 좀 흥미진진하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갖다가 왜 했냐면은 제가 금융감독원에 조금 애착이 있어요. 어떤 애착이 있냐면은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험에 늦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시험 먼저 되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연수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 연수원 2년 차, 저 연수원 1년 차 때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변호사나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판사나 검사로 이제 임관을 하면 그러면은 막 지방에서도 근무하고 그러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저희 집사람이야 공부 열심히 하면은 뭐 성적이 좋았을 테니까 저보다 나았을 테니까 좋은 데서 뭐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했을 거고 저야 뭐 나이 먹고 뭐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꾸역꾸역 공부하면 한 중간쯤 하면 뭐 어디 그냥 그런 데 갔겠죠.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은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저는 저기 해남이나 저기 뭐 대구 밑에 뭐 어디나 뭐 그런데 딱 그렇게 근무하면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 와중에 또 애도 태어나고 그러면 또 그 복잡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그냥 변호사 하자고 그러면서 먼저 변호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로스쿨이 아니라 로펌에 딱 들어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연수원 2년 차 때 저도 그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원래 제 전공이 공정거래법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볼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저희 때는 사법시험에 경제학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시험 특강을 갖다 딱 들었는데 그때 시립대 교수님인가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특강하러 오셔가지고 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씀을 갖다가 해주셨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그것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벌써 90년대 일이니까 벌써 30년도 더 전 일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부자 나라가 될 거고 부자 나라가 되면 금융이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 돈이 많은 그 나라가 될 거고 이 돈이 어디로 쏠리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금융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몸에 있어서 피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피가 막히면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아무리 허우대가 막 이래도 피가 딱 막히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IMF 때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데 강경식이라고 그때 재무부 장관이 IMF 직전까지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나라는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한 방에 그냥 쓰러져 버렸잖아요. 돈이 안 도니까. 그게 이제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맞다. 금융이 이제 유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공정거래위원회 뭐 가볼까 하는 마음을 접고 어디를 갈까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변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금융감독원에서 저희 때는 그때는 뭐 변호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여가지고 뭐 저 같은 사람도 취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있는 분이 또 저보고 아유 그 금감원 와서 변호사 하면 좋겠다 와라 또 그런 내락까지 받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변호사를 시작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예금보험공사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금보험공사 갔다가 뭐 삼성도 갔다가 이렇게 제 커리어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예금보험공사 가라고 그랬냐면 자기 회사 옆에 예금보험공사 있다고 그 광화문 예금보험공사는 청계천에 있거든요. 광화문에 그 뭐야 동아일보 시작할 청계천 시작한 바로 거기에 위치 되게 좋아요. 예보가.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은 여의도에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 회사가 그때 광화문에 있어가지고 뭐 자기 옆으로 오라고 그래 뭐 그래가지고 그냥 뭐 따라 그냥 갔었어요. 근데 어쨌든 금융감독원에 대한 그러한 뭐 이런데 갔었으면 어땠을까 또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그 우리나라는 금융감독 기구를 세 개로 봐요. 그 가장 대표적인 금융감독 기구가 어디냐? 거기가 금융감독원이고요. 두 번째가 어디냐? 두 번째가 한국은행이에요. 뱅크 오브 코리아 BOK.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예금보험공사인데 근데 도식적으로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은 이제 지금같이 우리나라가 평탄하고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때는 금융감독기구가 어디냐? 금감원이에요. 그런데 옛날 IMF 때가 있었고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고 그때 뭐 윤석열 커피 하던 때가 저축은행 사태 터졌을 때였거든요. 부산저축은행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가 그때 막 우리나라가 막 엄청나게 그게 벌써 10몇 년 전 일인데 그게 이제 저축은행 사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금융기관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막 파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전면에 쫙 등장하는 게 그게 예금보험공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변호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 IMF 직후였어가지고 그래서 예보가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보에 있었지만은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그런 뭐 이런저런 뭐 그 리서치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금감원 쪽 그때 변호사들하고 같이 일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뭐라 그럴까 관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사람 시켜주지 않겠지만 나중에 금융감독원장 같은 거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감생심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0.73% 차이로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그 궁금했거든요. 금융감독원장 누가 될까? 저는 검찰총장보다도 금융감독원장이 누가 될까가 사실은 더 그 궁금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검사 출신이고 아니면 뭐 예보 같은데 뭐 삼성 같은데 그 다니지 않고 그냥 그 일반 변호사 그냥 뭐 로펌을 갔든 아니면 개업을 했던 그랬었으면은 누가 대법관 되나 누가 그 검찰총장 되나 누가 중앙지검장 되나 이런 부분들이 그 궁금했을 텐데 나름 제가 뭐 금융 쪽에 조금 아는 뭐 그런 변호사다라고 딱 스스로도 생각을 갖다가 하고 또 그런 쪽 커리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금감원장은 누가 될까? 왜 그랬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윤중현 장관님 말씀을 드렸었는데 윤중현 장관님이 저희 작은아버지 그 동서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몇 번 뵙고 요즘도 가끔 뵙는데 뭐 몇 년에 한 번 뭐 한 1년에 한 번 뵐까 말까 뭐 그 정도는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윤중현 장관이 그때 2000 몇 년도에 되셨지? 어쨌든 그때 금감원장 딱 되셨다고 그래가지고 야 저분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알았는데 그 윤중현 장관이 20년 전에 금감원장 하셨네. 2004년부터 금감원장 했거든요. 와 벌써 20년 됐네요. 그러니까 야 저 양반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그러시더니 진짜 금융감독원장 되셨네. 그 다음에 그 윤중현 장관이 금감원장 임기가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임기 3년을 꼬박 채웠어요. 2004년 8월 4일부터 2007년 8월 3일까지 임기 3년 꽉꽉꽉 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09년도 1년 반 뒤에 2009년 2월 달에 뭐가 됐습니까? 기재부 장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노무현. 그러면 2009년도에는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노무현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노무현 밑에서는 그 금감원장 하셨고 MB 밑에서는 기재부 장관 하셨고
그렇게 어쨌든 되게 유명한 분이고 아주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금보험공사 갔더니 예보에 또 임원들이나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이 기재부에서 재무부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다 뭐 윤중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런 분이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2004년도엔 삼성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윤중현 그 장관이 금감원장 되셨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하고 겸직을 했었어요. 지금하고 또 달랐다고요, 위상이. 그래서 야, 그 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구나. 참 잘 되시고 부럽다, 좋겠다 뭐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을 임명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그 재무부, 기재부 출신의 관료 중에 한 명을 그 금융감독원장으로 그 선임하거나 아니면 뭐 수석부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갖다 금융위원회 대개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그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금융감독원장을 이복현 원장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느냐? 이복현 원장이 검사 출신이라서 일단 놀랐고요. 야, 우리나라 역사상 금융감독원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 부장검사 출신을 임명해, 야, 이거는 진짜 파격 중에도 파격이다. 그런데 이복현 원장은 그 경제학과 나왔단 말이에요. 법대 안 나오고 경제학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니까 당연히 사법시험 합격했겠죠. 그런데 사시 합격하기 전에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복현 그 검사가 일도 굉장히 잘하고 뭐 체력도 무지하게 좋아요. 저 친구가 아주 체력도 세고 일도 그냥 막 독사같이 열심히 하고 막 그런다고 제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항상 특수통으로 뽑혀 다녔어요. 특수부 검사로 뽑혀 다녔어요. 왜 특수부 검사로 뽑혀 다녔을까요?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수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재벌 때려잡는 데가 그 특수부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냥 큰 사건들 갖다 하는 데가 특수부인데 그러려면 회계장부 같은 것들을 볼 줄 알아야지. 그런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공인회계사다. 지금은 검사들 중에도 공인회계사 출신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 체제 되고 그랬으니까 공인회계사들 중에서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바시험 통과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갖고 검사로 임관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복현 그 원장이 저보다 그 사법연수원 2기수 그 미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 때만 해도 공인회계사 출신이 그 사법시험 붙은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출신이 뭐 다 검사갑니까? 그 정도 되면 그냥 빅펌에서 로펌에서 아주 그냥 뭐 초특급 대우를 갖다가 해서 모셔갈 때니까 아니, 저 같아도 뭐 검사하겠습니까? 아유 막 뭐 돈 많이 준다니까 돈 많이 주는데 가겠지. 그 다음에 적성이 검사보다는 판사가 맞다. 그러면 공인회계사 자격증 갖고 있어도 검사 안 하고 판사를 갖다가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검사가 굉장히 귀할 때였기 때문에 그 이복현 검사는 초임 때부터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그 검사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뭐였습니까? 그때부터 뭐 IMF 직후에 막 그 뒷수습할 일들 그때도 많이 있을 때였고 남아 있을 때였고 거기에다가 무슨 합수단 뭐 해가지고 그런저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복현 검사가 실력을 쭉 발휘해가지고 이 경제통 특수통으로는 유명한 검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검사가 금감원장을 했다. 이거는 여태까지 없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앞으로도 검사 출신을 또 임명할 수 있을까? 검사 출신이 임명될 수 있을까? 저는 뭐 이렇게 쉽지 않을 거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 됐다. 이야.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더 놀랬던 건 뭐냐면요. 이복현 그 원장이 제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잖아요. 그래서 복현아 막 그러고 그랬던 그 후배인데 그런데 야. 그 금감원장 하면 진짜 좋은데 대단한 자리인데 어마어마한 자리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고등학교 그 대학교 후배가 또 원장님이 되셔가지고 저도 그 우리 그 모교의 그 위상이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좀 으쓱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아 잘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괜히 엄하게 했다가 그러다가 또 뭐 그러면은 첫 번째 법조인이 금감원장 하니까 이상하게 일을 갖다가 한다. 이거 잘못된 인사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고등학교 후배고 제가 아끼고 또 존경하는 리스펙트하는 후배가 또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은 큰 무리 없이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은근히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가 금융권 쪽에 아는 사람들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뭐 예금보험공사에도 있고 뭐 어디 뭐 보험 그 감독원 뭐 그런 쪽에도 있고 뭐 일반 그 회사 쪽에도 있고 조금씩 물어보는데 평은 뭐 굉장히 좋다, 나쁘지 않다. 어쨌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금감원장 자리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걱정했던 이유가 있어요. 걱정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융감독원이 언제 생겼느냐? 1999년 1월 2일에 설립이 됐어요. 1999년이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의 IMF가 언제 터졌습니까? 97년 말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98년, 99년 이때는 막 정신없을 때였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로 정신없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숫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때는 뭐 제가 어리고 뭐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몰랐는데 어떤 분이 제가 예금보험공사 했을 땐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 변호사 내가 숫자라고 하는 것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건 줄 처음 알았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데요? 물어봤더니 우리나라가 IMF 직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었어요. 근데 IMF 터지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0,000불에서 6,000불로 확 떨어졌어요. 그게 10,000불에서 6,000불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한 달에 1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월급이 60만 원을 깎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10,000원이 아니고 10,000달러잖아요. 6,000원이 아니고 6,000달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옛날에 1대 1,000이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달러가 1,000원이었을 때 10,000불이면은 얼마입니까? 10,000불이면 1,000만 원. 이 정도 그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달러가 1달러가 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가 됩니까? 10,000불이었는데 1,000만 원 벌던 사람들의 국민소득이 10,000불이었는데 달러로 환산을 하면 그게 1,000만 원이 5,0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인당 GNP가 10,000불에서 6,000달러로 확 환율이 올라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지만 환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막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것들이 막 조상 제한서 옛날에는 은행이 신한은행 뭐 이런 은행 없었어요. 신한은행 있었나? 옛날에는 어떤 우리은행 이런 은행이 없었고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은행들 다 없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딱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고 금감원이 그 와중에 그 이전에는 IMF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느냐? 은행감독원이 있었어요. 은행감독원은 어디 있었느냐? 한국은행에 있었어요. 한국은행에 은행감독원이 있어서 은행들을 감독을 했었어요. 은행들을 규제하고 감독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금융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증권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증권회사들을 감독하는 기구는 무엇이었다? 그거는 증권감독원. 그다음에 제가 삼성화재에서 변호사 했었는데 이런 보험회사들 있잖아요. 보험회사들을 감독하는 기구는 뭐였다? 보험감독원.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상호신용금고라고 했는데 지금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이런 데들을 감독하는 데가 신용관리기금이었다. 이 4개 기구를 합쳐가지고 만든 게 그게 금융감독원이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게 IMF의 실질적인 아직까지도 직후라고 할 수 있었던 1999년 1월 2일에 설립이 돼서 초대 원장이 이현재 씨가
그 초대 금감원장 하셨는데 나중에 그 이현재 씨가 굉장히 그냥 뭐 대단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뭐 서울대 법대 뭐 3대 천재대나 뭐 어쨌든 제 그런 이야기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IMF 직후에 그렇게 혼란스러웠을 때 그때 초대 금융감독 원장을 이현재 장관이 맡아가지고 1년 동안 그 금융감독 원장 하다가 이현재 장관님 사진 제가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찾으시면 띄워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그 겸직했던 그 자리 마치고 난 다음에 뭐를 갖다가 했느냐? 그 다음에 그 옛날에는 기획재정부가 아니고 재정경제부, 뭐 재정경제원 그랬거든요. 거기 이제 부총리로 이제 또 그 가셨고 저분이 이제 그 얼굴 기억나시죠? 이현재 장관님이 아직 뭐 정정하시겠죠.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금융감독 원장의 계보가 뭐 초대가 이현재, 5대가 윤중현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복현 원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그 금융감독 원장이 된 검사 출신 금융감독 원장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참여연대 출신의 금융감독원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기식 원장이었어요. 김기식 씨 얼굴 좀 띄워주세요. 잠깐 저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금융감독원장은 김기식이에요. 김기식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966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 빨라요. 그 8호학번이에요. 8호학번 선배고 대학을 어디 나왔냐면 서울대 인류학과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참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서울대 인류학과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경수 전 경상남도 지사가 서울대 인류학과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학 다닐 때는 그 인류학과에서 김경수가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김경수의 1년 선배인 서울대 인류학과 8호학번 김기식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뭐 학생운동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뭐 어쨌든 앞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방방 뜬다고 할 거 어쨌든 제 기억엔 그렇게 남아 있어요. 김경수는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지금 이렇게 김경수가 이렇게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저 김기식 그 씨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참여연대에 들어갔어요. 참여연대가 1994년에 생겼거든요. 참여연대 발기인이에요. 그래서 참여연대 발기인하고 18년 동안에 사무국장도 하고 정책실장도 하고 사무처장도 하고 정책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연대를 키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김기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위에 뭐 박원순 전 시장도 있고 뭐 김상조 교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나 변호사야 그다음에 나 대학 교수야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막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일 거고 실질적으로 온갖 실무부터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뭐 그 정부하고도 싸우고 뭐 재벌 기업하고도 싸우고 그랬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김기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그냥 김기식 처장이 그냥 제일 뭐라 그럴까 입에 그냥 달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참여연대 쭉 있다가 뭐가 됩니까? 뭐가 되냐면은 금배지를 달아요. 언제? 19대 때. 그래서 1994년부터 참여연대에서 18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시민운동 하다가 18년이 지난 2012년에 비례대표로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2016년까지 국회의원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 비례 끝나고 난 다음에 20대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도에 대통령이 누가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잖아요. 그런데 전임 11대 금감원장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최 무슨 원장님이었는데 무슨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중도에서 금감원장 사퇴를 했는데 신임 금감원장으로 누구를 임명을 했느냐? 김기식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진짜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그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쭉 시민운동하고 그냥 국회의원 한 번 했던 사람을 그 다음에 이게 언제냐면 2018년도거든요. 그럼 66년생이니까 쉬운 2살이잖아요. 52살. 그 이복현 원장도 좀 이복현 원장도 우리랑 나이는 비슷했겠네. 대개 금융감독 원장 정도 하려면 거의 제 나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거의 뭐 환갑을 바라보는 정도 그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꽉 잡고 있는 그런 데인데. 근데 어쨌든 50대 초반에 참여연대 출신의 초선 의원 출신의 김기식을 금융감독 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단명 금감원장이에요. 아마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며칠 동안 금융감독 원장을 갖다가 했느냐? 3주 했어요. 3주. 취임을 언제 했냐면 3월 30일에 했거든요. 2018년 3월 30일. 그런데 그 스스로 그 사퇴를 언제 했느냐? 4월 16일 날 했어요. 4월 16일. 그러니까 한 달도 못 하고 한 보름 정도 뭐 있다가 사퇴를 갖다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셀프 후원 국회의원 할 때 뭐 셀프 후원하고 그 다음에 그 외국 나갈 때 피감 기관 그 국회의원이니까 자기가 이제 속한 상임위원회에 그 피감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감 기관들의 비용으로 뭐 해외 여행 갔다 왔다 뭐 이런저런 뭐 스캔들 막 있어가지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낙마하고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 그런데 뭐 그런저런 뭐 약간 뭐 스캔들 같은 것들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금융감독 원장 같은 거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경률 그 회계사 뭐 김경률도 회계사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야 그 김기식 그 전 원장보다는 뭐 보름밖에 안 했지만은 김기식 원장보다는 뭐 그 공인회계사고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네. 김경률하고 김기식하고 두 분 다 참여연대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김경률이 김기식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뭐 공인회계사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김경률 회계사가 이렇게 그 금융감독원장 되고 하는 거는 적당하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김경률이 비대위원 비상대책위원 됐을 때 그때 정법전 TV에서 뭐 작년 말인가 뭐 그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연말인가 그때 나름대로 이제 김경률 정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경률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찾아놓고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거야 이제 인사권자가 할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금융감독 원장 같은 그런 직위는 김경률 씨하고는 잘 맞지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금감 원장으로 김경률을 추천했을까?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왜 원희룡 후보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런 이야기는 좀 민감하잖아요. 더군다나 김경률 회계사가 뭐 이런저런 뭐 말실수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는데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제가 이해는 되지만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역공을 당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원희룡 후보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통령실도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지 않고 난감해진 거 아닌가? 뭐랑 똑같냐면요. 진중권 케이스하고 똑같아요.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는 그 후보들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동훈이 진중권하고 뭐 어울려가지고 뭐 좌파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이걸 듣다 못해가지고 그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걸 오픈해 버렸잖아요. 뭘 오픈해 버렸습니까? 아니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영부인하고 57분 동안 대화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그 쫙 있어가지고 제가 쭉 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썼습니까? 진중권 교수가 아니 얼치기 보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런 나와 그 통화를 갖다 했던 사람이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영부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우스워진 거고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그냥 뭐 그 정확하게 이제 그 근거를 대고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그 신문 기사를 갖다 보니까 인터넷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김경률 회계사도 그 말을 너무 이렇게 세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뭐 본인이 뭐 굉장히 불쾌했대요. 불쾌했다라고 하는 걸 좀 더 강하게 표현을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실은 내가 그 전화 통화 받았다. 누구한테 전화 통화 받았느냐?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한테 받았다. 그럼 그게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그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게 그게 이제 그 대통령실에게도 저는 별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적극적으로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거티브적인 그 경쟁이 아니라 포지티브적인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그 MBN에서 그 뭐 또 TV 토론 했었잖아요. 그 네 명이 하는 그 TV 토론 그거를 그냥 그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고 그 뭐 집에 가면서 이렇게 쭉 그때 이제 틈틈이 이렇게 쭉 봤는데 별로 저런 모습이 좀 성숙한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는다. 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니 잘하면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텐데 그게 아니고 네거티브로 하는 게 별로 그렇게 그 탐탁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TV 토론이 3번 정도 더 남아 있는 걸로 제가 그 알고 있는데 그 TV 토론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이야기 뭐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뭐 말싸움하고 뭐 너 이거 걸래 나 이거 건다 너 안 거냐 뭐 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좀 그 뭐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그 뭐 오후에 일단 제일 제가 궁금한 거는요.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판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판결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또 판결문 그 쓸 거거든요. 거기에 판결에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것인가. 그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또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제가 이제 또 추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오늘은 뭐 서증 조사니까 뭐 그렇게까지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제 다 끝나서 오늘 하고 나면 딱 2번만 더 하고 이제 끝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새로운 내용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도 다 갔네요. 이번 주는 날도 덥고 어쨌든 이번 주는 좀 제가 몸이 그냥 축 처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몸이 축 처졌을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더우니까 그랬겠죠. 뭐 물어보나 마나네. 날씨는 덥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은 그 늙어가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뭐 어쨌든 그 주말에 저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쉬고 그다음 월요일에는 조금 더 비가 많이 와서 그랬나? 비가 오니까 몸이 이렇게 축축 늘어졌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보다 더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그 찾아뵙도록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쉬시고 그 월요일 날 그 다시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